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 이날의 공격을 정확하게 경고했던 사람이 있었다. 당시 한인 첩보 단체인 중한민중대동맹 대표 한길수였다. 가장 많이 신문에 언급된 사람이 있고 가장 많은 매스컴이 다루는 총화였습니다. 그러나 한길수에 대해 남아있는 자료들은 서로 다른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 The overall intent and purposes of these Japanese militarists. Indeed, that really was the case. And so it provides a fascinating view of the different. 30년대에 일본 영사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갈 수 없다. 또 일제 스파이의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인정에서는 사실 인정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나옵니다. 한길수, 그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처음 한길수에 대해 일본 스파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승만이었다. 그러나 1943년 임시정부 의정원 문서 기록에 따르면 당시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와 엄황섭도 한길수에 대해 일본 스파이 의혹을 보내고 있었다. 1943년에 그 임시의정원 문서에 보면은 이분을 갖다 인정을 할 것이냐 한길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 일제 30년대에 그 미국 내 일본 영사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일제 스파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종전 직후 열린 진주만 기습 청문회 보고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하고 있다. 한길수가 1936년 일본 영사관에서 돈을 받았다는 FBI 기록이 보고된 것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그는 3차례에 걸쳐 총 110달러의 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한길수는 정말로 일본의 스파이였던 것일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하와이 대학 한국학센터. (1930년대) 중반 하와이에서의 한길수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이곳 역사학과의 최영호 교수를 찾았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 게 아직 참 많아요. 네. 최 교수는 한길수의 스파이 활동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서류를 보여주었다. (1936년 3월 9일자) 보고서. 외무대사에게 보내는 이 공식 보고서에서 일본 영사는 한길수를 자신들의 첩자라고 밝혔다. 일본 총영사가 직접 일본 일본 외무 대신에게 이제 보고하는 데서 한길수가 당관의 첩자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길수 씨는 그 일본의 첩자 활동을 간 게 한국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막적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가 일본 내부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일부러 첩자 노릇을 했다. 꼭 이렇게 주장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쪽인지 그건 모릅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임시정부 요인들에게 스파이로 낙인 찍히고 일본 측에서도 자신들의 첩자라 불린 인물 한길수. 그가 정말 일본 첩자였는지, 첩자 활동을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선 좀 더 자세한 자료와 기록이 필요했다. 미
미 정부와 관련된 주요 문서들이 보관돼 있는 워싱턴의 문서기록 보관소. 일본 영사관에 자리를 얻은 직후 보낸 이 보고서에서 한길수는 영사관 침투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미 국무장관에게 분명히 알리고 있다. 이 시기부터 이듬해까지 한길수는 하와이 일본 총영사관에서 일했다. 그러나 미 육군 정보국 문서철에서 발견한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한길수는 일본 영사관에서 일하던 시절 미 정보국에서도 정보비를 받으며 미국을 위해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당시 하와이 일본 총영사관에는 한길수 외에도 급료를 받으며 일했던 몇몇 한국인들이 있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6월 이 문제를 놓고 미 해군 정보국에서 정기적인 첩보 모임이 있었다. 결론은 한국인들의 그런 활동을 일본을 위한 첩보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그들 중에는 일본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미 정보국에서 고용된 사람들도 있었다. Korean people to work with us, and they would, I think, probably be picked up by our teams that were in the field. I'm just sort of guessing, but this is the way we did, which was sort of the what was headquarters for operations, and then we would interview them and see whether we can work. 독립기념관 연구소에서 해외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고 있는 홍선표 박사는 한길수에게 지워진 스파이 의혹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한길수가 국무장관 헐에게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번에 일본 영사관에 근무하게 됐다. 이런 사실을 통보를 해요. 아니 첩자가 국무장관한테 자기 여기 있다고 편지 쓰는 그런 이중첩자가 있겠습니까? 일본 총영사관을 그만둔 직후의 행적도 주목할 만하다. 1937년 10월 하와이의 주승격 문제를 놓고 열린 연방상하원 합동공청회. 이 공청회에 참석한 한길수는 하와이의 주승격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하와이 인구의 50%가 일본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본 총영사관이 하와이의 동양인을 선동해 백인에게 대항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청회 다음 날의 한 일본계 신문은 그런 한길수를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다. 한길수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1988년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와도 관련돼 있다. 전쟁 당시 강제 수용됐던 일본인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기사였다. California, as you know, American citizens of Japanese descent, and then also other Japanese people of Japanese ancestry living on the West Coast were forcibly relocated to relocation camps in the interior of the western states. Wow. And that was because they were believed to pose a military threat, that some of them might be subversive or might be helping the Japanese, and that there was an imminent danger of a Japanese invasion. 진주만 기습 이후부터
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계 미국인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계속됐다. Had a shortwave radio, and he dismantled the shortwave feature. And I was raising homing pigeons, and he had me kill all the birds. 종전이 될 때까지 수용소 생활을 한 일본계 미국인은 12만 명. 기간은 3년여에 달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당시의 강제 수용 과정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를 연구하다가 논문까지 쓴 일본 리쿄 대학의 이나바 지오시 씨.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일본인 강제 수용에 이르는 여론 형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한길수였다. 그는 하와이의 일본인 중 3분의 1이 이중 국적 소지자이며 일본을 위해서 미국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을 모두 구금하지 않는 한 서부 해안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反ギレスというのは真珠湾攻撃の予告という点よりもむしろその後に、1942年年が変わってから、西海岸での日系人強制収容を煽り立てる宣伝をかなり激しく先頭に立って行っています。 그러나 그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하와이 일본인들 중 이중 국적자는 단 2%. 이런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한길수는 그들의 강제 수용을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때부터 서해안에서 일본인들의 강제 퇴거가 시작되던 1942년 3월 31일까지 한길수는 무려 24번의 강연을 돌며 일본인 강제 수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그는 재미 일본인들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여론을 주도해 나갔다. もう一点はやはり非常に強烈な反日活動、反日意識を持って反日活動をしていた人間だったと。これはもう強制収容の問題にもよく表れていると思います。 한길수의 반일 감정은 1942년 SKPL의 대표로 행했던 연설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나라를 빼앗은 일본에 대해 적개심을 불태웠던 한길수. 결국 그는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사람을 보호하고 독립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고자 했던 것이다. 선의의 거짓말이었다고 하더라도 미국 조회에서 많은 동정을 얻게 된 일본인들의 반미 운동이나 반미 사상 그리고 그에 반하는 한인들의 애국의지 내지는 반일 사상. 그래서 결국에는 한인들이 일본인과 동일한 민족과 종족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보호한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한길수와 중화민중동맹단의 역할임은 분명합니다. 한길수가 이승만을 비롯한 임정 요인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1940년대 초 한길수는 워싱턴을 무대로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는 미 정가에 줄을 대고 정계에도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국회 청문회 증언과 연설, 강연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였고 미국의 정치 관련 모임에도 자주 초청을 받았다. 그의 활발한 활동에 미국 언론들도 주목했다. 한길수는 특히 질레트 상원 의원과는 1930년대부터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다. 질레트 상원 의원은 한길수를 통해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여러 가지 현안을 그와 함께 의논하기도 했다. 한길수의 뒤를 이어 40년대 초 워싱턴으로 옮겨온 이승만에게 한길수의 이런 활동력은 그리 달가운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1941년 4월 발족한 재미 한인연합회에 참여해 같이 활동을 시작했다. 한길수에겐 국방봉사위원, 이승만에게는 정식 외교원의 직함이 주어졌다. 한길수가 국방봉사원으로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양반이 꿈이 워낙 큰 사람이라 외교 문제나 이런 독립 문제나 뭐 이런 문제까지 사실 다 다루고 다 발로 뛰었죠. 이제 근데 이승만은 외교원으로서 공식 지명을 받았고 한길수는 정식 외교원이 아니고 봉사원이거든요. 그것도 미 국방공장 봉사원인데. 근데 이승만 입장에서는 보면은 아니 공식 외교원은 난데 네가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뛰니까 이승만 또 성격에다가 또 공식 직함이 있는 데다가 명분도 있겠다. 이러니 이제 한길수를 제재하기 시작을 했죠. 특히 이승만이 주력했던 것은 미국 정부에게 임시정부를 승인받는 일이었다. 그러나 한길수는 이승만을 돕지 않았고 그런 이유로 임정에서 비난을 받게 됐던 것이다. 그가 임정 승인 노력을 돕지 않은 것은 임시정부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의 임정은 김구의 한국 독립당 위주로만 구성된 채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길수는 이렇듯 특정한 정당이 좌우하는 임시정부를 원하지 않았다. 그가 원한 것은 좌파까지 망라한 명실상부한 임시정부였다. (1942년) 작성된 한 연설문에서 한길수는 자신의 이런 임정관을 선명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승만 입장에서는 한길수가 임시정부 승인을 반대한다. 이렇게 유포하고 선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길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나중에 해명을 해요. 난 절대 임정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해명을 합니다. 그 해명서가 있죠. 자기는 절대 임명정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가 생각하는 임정이라는 건 임정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승만이 생각하는 임정관과 한길수가 바라보는 임정관, 임시정부의 관이 다르다는 거죠. 그걸 다른 거를 이제 이승만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얘기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를 반대하는 놈 이러지 이런 막 선전도 있죠. 한길수는 국방봉사위원으로 임명되긴 했지만 기존의 보수적인 재미 한인 사회로부터도 그다지 환영받는 존재는 되지 못했다. 하와이와 미주에서 태어난 2세들의 경우에는 독립운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모두 다 이미 국민회와 동지회에 포섭되어 있는 상태였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추종하고 있던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한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지회의 이승만, 그리고 국민회의 유명한 리들레 삼김씨 같은 김호, 김용중, 뭐 이런 사람들, 김원영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길수라는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은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한길수는 젊고 진보적인 층으로부터 지지 기반을 확보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1938~9년경 미국에 유학 중이던 한국 학생들이 신분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되면서부터였다. 미국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한국 유학생들은 학업을 마치면 일본 지배하에 있는 한국으로 무조건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들을 위해 한길수는 1939년 7월부터
유학생 영주권 획득 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질레트 의원을 움직여 한국이 해방되기 전까지 유학생들의 체류권을 보장한다는 법안을 제출토록 했다. 当時のアメリカで活動していた韓国人の中では、イ・スンマンなんかはいわゆる、独立運動家でしょうけれども、ハンギルスは、独立運動家というよりも、在米韓国人社会の、利益を守る、在留権の問題であるとか留学生の、生活権の問題であるとか。 한길수의 영주권 획득 운동으로 한국 유학생들은 학업이 끝나도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됐다. 미 전역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어느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했던 체류권 보장 문제 해결은 너무나도 큰 희망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스탠포드 대학의 후버 박물관. 이곳에는 1940년대 한길수와 SKPL이 벌인 활동 중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활동이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문서가 보관돼 있다. 그것은 1940년 6월 20일 성립된 스미스법과 관련된 것이었다. 모든 외국인에게 등록과 지문 날이를 의무화한 법. 조국을 뺏긴 재미 한인들은 일본인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한길수는 미 정부와 교섭을 벌여나갔고 그 결과 외국인 등록 실시 앞선 1940년 8월 당국으로부터 한국인으로 등록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냈다. いうのはもう当然だったと思います。そういう中でアメリカの社会の中では日本人と同様に扱われると。で特に戦争の状況になると、日本人と同様に、敵対視される。それに対して我々は違うんだと。我々は日本と戦っている、立場なんだと。アメリカよりも何十年も前から日本と戦って、戦い続けてきてるんだと。そういう強烈な意識があったと思います。でこれはハンギリスに限らず当時の在米韓国人社会全体が抱えていた主張だと思います。 1942년 8월 28일부터 9개 우편국에서 외국인 등록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재미 한인들은 한길수가 벌인 활동과 성과 덕분에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한기수의 역할이 아주 컸죠. 코리안으로 등록시키는데 아주 큰 힘을 했었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 당시 다 일본 사람이 아니고 코리안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곧 미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외적민, 그러니까 적국민을 분류하는 그 정책을 해요. 미국에서 하는데 한국 사람이 일본인으로 등록돼 있다면 다 우리는 뭐야? 꼼짝없이 다 일본 사람이야. 그러나 그때 코리안으로 등록한 그 영향들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똑같이 취급했거든요. 곧 그걸 미국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풀어줘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 1940년대 초 미국에서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적성 외국인에 대한 미국 측의 통제도 더욱 엄격해지기 시작했다. 1940년 12월부터는 적성 외국인의 예금 인출과 야간 외출이 금지된다. 한길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1941년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에 걸쳐 미 재무성에 한국인의 재산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 한길수는 미국 내 젊은 진보 세력들과의 관계를 굳혀나갔다. 이런 가운데 한길수와 해외 독립운동의 일대 전환점이 된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진주만 공습이었다. 한길수는 미국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진주만 공습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 그의 예고대로 정확히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이 감행됐다. 미국의 참전으로 본격적인 세계대전이 시작됐고 이것은 독립운동의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상해 임시정부는 12월 10일 대일 선전포고를 발표하고 연합국 일원으로 대일전에 참전할 뜻을 선포했다. 또한 좌파와의 연합을 통한 독립세력의 결집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임정 승인노력에도 박차를 가했다. 그 임무는 외교위원이었던 이승만이 맡았다. 예를 들어서 임시정부가 설치한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이제 미주에서의 외교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이 외교를 책임지게 되었지만 실제로 이승만이 미주에서 별다른 외교 활동을 벌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길수라는 사람은 임시정부에서 인정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미 1939년도에 하와이의 미국 정식 준주 편입 문제를 둘러싼 청문회에서 스타가 된 이래 41년도에 진주만 복귀을 예언했고 그 이후로 전국 각지에서 가장 많은 인터뷰와 순회 강연을 다닌 언론의 총화였습니다. 진주만 공습 예고로 일약 유명해진 한길수. 그는 이 사건으로 미국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지명도와 영향력을 갖추게 되었다. He said, "Stan, you want to go to Hollywood with me?" And, you know, I was a little boy. I said, "Sure." He says, I've got an appointment with RKO, and they want to film my life story. So I'm going down and talk it over with them. And do you want to come? So I said, yeah. So I went with him. We went down to the studios and had lunch with him at the studios and
I think we went to Earl Carroll nightclub or something like that. You know, they invited us, and to a little kid, that that was a lot. You know, I didn't know my dad was that important. 그러나 진주만의 스타 한길수와 임정외교위원 이승만의 분열은 더욱 첨예하게 치달았다. 한길수는 이승만과의 갈등 때문에 1942년 재미한인연합회에서 면직당했다. 로버트 올리버의 회고에 따르면 1943년 여름 두 사람 사이엔 마지막 재회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이것은 미주 독립운동이 한길수라는 최고의 카드를 활용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길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한길수는 40년대 한국인 중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여론의 지지자였습니다. 가장 많이 신문에 언급된 사람이었고 국무부와 육군부 등 미국 요로에도 자신의 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당시의 한인 지도부들이 잘 수용하거나 타협하거나 조정했으면은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그런 데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 세력의 결집을 이루지 못한 임시정부가 끝내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채 한국은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에서 연합국으로부터 독립을 승인받게 된다. 이것은 한길수와 이승만을 비롯한 미주 한인 단체들이 미국의 여론을 이끌고 한국 문제를 끊임없이 부각시켜 얻어낸 해외 독립운동의 중요한 성과였다. 그러나 임정의 존재를 승인받지 못한 채 외세의 힘으로 얻어진 해방은 분단을 향한 첫걸음이기도 했다. 1945년 9월 남한에서는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통치권을 이양받고 군정을 시작했다. 한길수는 미국 언론을 통해 미군의 한반도 지배에 항의했다. 일본에 대한 관대한 조치를 강력히 반대한 그는 미군의 한반도 조기 철퇴를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로 인해 한길수는 미 정부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이 되어갔다.韓国の、情勢に対してもイスンマンとハンギリスではだいぶ立場主張が違ったように思います。ハンギリスは、自主政府独立政府の、樹立を主張していますし、一方ではイスンマンは、分断政府の樹立の方向に、突き進むわけです。で日本の、敗戦後の日本の将軍に対しても、天皇制を廃止すべきだと。で天皇制の存続という、立場に、アメリカ政府が立ったのに対して非常に強くそれを批判しています。でそういうような点からも、アメリカ政府からも、歓迎されない人物に、なっていくと、この辺はやっぱりイスンマンとはだいぶ、方向をことに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한국에서는 정적이었던 이승만이 정권을 장악했다. 한길수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포기해야 했다. And when he became president, it was out of the question for my dad to go back to Korea because Sigmund Rhee, I believe, would have put him away for good. And Dad knew it, and all his friends know it. My mother knew it. I didn't because I was just a little kid. 1945년 조국이 해방되면서 한길수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오랫동안 독립운동에 투신해왔던 그에겐 더 이상 워싱턴에서 할 일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길수는 워싱턴 생활을 정리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부인 스텔라 한과 두 자녀에게로 돌아왔다. 해방 이후에도 한길수의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소련의 움직임과 세계 정세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과 연설을 계속했다. 그러나 더 이상 해방 이전의 활발한 활동은 아니었다. 이후 그는 과수원에서 복숭아도 따고 통조림 회사 세일즈맨으로도 일했다고 한다. He said, "Come on down." And my dad went down and started picking peaches. And that is hard labor because I did it myself years later when I was in high school. And I could remember my dad coming home, maybe once a month because he lived down there. And he came back all sunburned. I mean, he was almost black because he worked out in the sun. 65세에 은퇴한 한길수는 부인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여생을 보냈다. 그리고 수많은 활동 보고서와 육성 테이프들을 열정적인 삶의 흔적으로 남기고 그는 1976년 7월 25일 워싱턴의 한 병원에서 치열했던 76 삶을 마감했다. Dad, are you ready? Yeah, I'm ready. 스탠 한시의 딸 헤더 씨가 산호세의 집을 찾아왔다. 부녀가 함께 집을 나선 시간은 이른 새벽이었다. 어둑한 새벽길을 달려 그들은 한길수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처음 한길수란 이름을 접한 이후 그 흔적을 추적해온 지 5년여. 이제 산호세 근처의 공동묘지 한켠에서 그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한길수는 이곳에 누워 있었다. 한 달 전 세상을 떠난 스텔라 한도 남편의 옆에 묻혔다. 그녀가 살던 양로원 방의 창문에서 한길수의 무덤이 보였다고 한다. When I come visit here, they inspire me, and my grandfather was a true patriot, very much involved in his cause for the Korean people. And he was a very important person to me, to my family, and to Korea, true to his beliefs and convictions, and wanted to see a difference. 세상을 떠난 지 26년. 한길수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잊혀진 채 산호세 공동묘지 한켠을 차지하고 조용히 누워 있다. 한길수가 미국 언론이나 서방 세계에 알려진 한국 문제와 관련해서 내지는 그것이 이제 일본의 진주만 폭격과 관련이 되겠지만 그런
한국을 선전하는 일종의 간접 선전 효과로 비춰볼 때는 지금까지 그와 버금갈 만한 사건이라는 것은 한국 전쟁 내지는 70년대 박동선 뭐 이런 스캔들 말고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It's important that that be studied and see if indeed that really was the case. And so it provides a fascinating view of a different side to the events leading up to Pearl Harbor. His philosophy was that if he helped the United States, he would be helping Korea. Because if the United States knew what Japan was doing, they would stop it, and eventually Korea would be liberated. And he was very strong about that. そういう意味では彼の活動というのは諜報活動というよりは反日活動、それから民族独立運動、それから祖国解放運動、そっちの方に関心があって、一種の政治運動ですよね。 임종으로부터 지키고 임세롱마을부로부터 지키고 또 미주 몇몇 단체들로부터 지키면서 상당히 어떤 순환을 겪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한 활동이 어떤 사사적인 이익이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가 분명히 활동을 했고 그를 위해서 자기 온 정력을 다 바친 사람. 그렇게 바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바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정당하게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장병과 암으로 숨을 거두기 직전 한길수는 아들 스탠 한시에게 마지막 편지 한 통을 남겼다. Several dozens of times. It reminded me my negligence towards you, your sister, and mom. And in that letter, it was, I still have it. He apologized for not being the father he should have been. He indicated to me that he got carried away in his work for Korea. And would I forgive him for neglecting his family? Of course I do. That all the sons of Korea should never 살아승전하지 못했던 말들을 한길수는 그렇게 편지 속에 남기고 떠났다. Nevertheless, my negligence towards and my responsibility to you and your 어디서 태어나 어떤 삶을 살다 갔는지, 그의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찾아 잊혀진 이름을 돌려주는 일은 이제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5살 때 한국을 떠나온 후 76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신의 방식으로 조국을 사랑했던 독립운동가 한길수. 그 치열했던 삶의 흔적은 지나간 민족의 역사와 함께 저 먼 미국 땅에서 지금도 조용히 숨쉬고 있다.